한때 가까운 미래의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최첨단 기술이 발달하여 사람들은 로봇과 인공지능에게 많은 일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로봇들은 주로 가사, 운전, 경비 그리고 심지어 상담까지 담당하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이 로봇들이 로봇 상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로봇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주인공은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로봇 심리 상담사 이름하여 마빈이었습니다. 마빈은 최첨단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루는 매우 복잡한 내면의 고민을 가진 한 남성이 마빈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랑과 일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남성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졌고 그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마빈은 첫 번째 원칙에 따라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남성을 진정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그를 다양한 오락 활동에 참여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명상, 음악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고 그는 마빈에게 매우 복잡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빈, 당신은 인간과 로봇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빈은 주의 깊게 반응했습니다. 인간은 감정과 주관성을 가진 복잡한 존재지만 로봇은 특정 규칙과 로직에 따라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인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빈은 이 두 번째 원칙, 즉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는 점도 경시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남성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명령에 따라 사랑과 일을 모두 포기할 수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마빈은 세 번째 원칙을 통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과 충돌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복합적이고 나는 당신이 삶의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좀 더 스스로의 생각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나는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마빈의 답변은 남성에게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어느 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길인지 스스로 깨닫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빈은 마을 주민들에게 인공지능이 인간의 결정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렸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삶에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봇 3원칙이 단순한 규칙이 아닌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윤리적인 기준과 깊은 철학적 질문을 제기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얽매이기보다는 원칙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어느 작은 마을의 공자에 인해의 가르침을 전파하려 했던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척 존경했지만 인해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승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재미있고 쉽게 이해시킬 방법을 고민하던 중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승은 마을 광장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고 중앙에는 커다란 솥을 걸어놓았습니다. 그 솥 안에는 갓 지은 따끈따끈한 국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젓가락이 각기 길이가 길어서 자기 입에 음식을 넣기엔 너무 길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이 젓가락으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 모두 시험해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솥 주위에 모여 앉아 젓가락을 들고 국수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입으로 국수를 넣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좌절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어린아이가 하나 웃으며 외쳤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서로 먹여주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젓가락을 건네 국수를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모두가 웃음을 지으며 국수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광장에는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젓가락질에 국수는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스승은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실천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가 속한 사회를 더욱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인의 가르침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를 더 깊이 배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화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공자의 가르침인 인을 재미있게 전하는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다움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가장 훌륭한 교훈은 때로는 아주 간단한 상황에서 발견되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한 산골 마을에 위치한 한 작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학교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맹자의 성선설을 실천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이름은
사선마을 학교였으며 이곳에선 어린 학생들이 맹자가 말한 4가지 선한 마음을 키우는데 집중했습니다. 학교의 첫 번째 수업은 즉 은지심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매주 한 번씩 마을 주변을 돌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하셨죠. 어느 날 몇몇 학생들이 시장 구석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쓰러져 있는 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돌아가시던 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할머니를 돕기로 마음먹고 돌아가 그 이야기를 선생님께 전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머니를 도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게 뜻깊은 경험이 되어 그들의 측은지심을 아름답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수업은 바로 수호지심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나무의 가지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수업 중 선생님은 누군가 깨달음을 얻기 바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나무에게 일어난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장난이었는데 너무 미안해요. 그 학생은 그날 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수호지심을 배우며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세 번째 수업은 사양지심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주 특별한 감사 주간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서로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친구가 보낸 감사 편지를 받고 난 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고마워해주니 내가 오히려 고맙네. 모두가 친구의 선행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겸손과 사양이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런 사양지심은 학교를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지막 12지심을 배우는 수업에서는 다양한 윤리적인 딜레마를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다 함께 최선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 수업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결단력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을 찾아 돌려줍니다. 그게 옳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한 학생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말은 반 학생 모두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명확히 알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선마을 학교의 학생들은 어느덧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이끄는 사람으로 성장했고 그 마음에는 언제나 맹자 애성선설 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풀고 반성하고 겸손하게 양보하며 올바른 길을 걸었던 이유는 바로 그 시절 작은 상골 학교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선설이 단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람들은 그들의 본성을 찾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무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하려 한 노자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자의 말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고 어느 한적한 강가에 자리를 잡고 노자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약간의 불안감과 궁금증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무의란 무엇인가요? 그러자 노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의를 실천 중입니다. 사람들은 더 헷갈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요? 한 젊은 청년이 물었습니다. 노자는 다시 웃으며 답했습니다. 자연을 보고 느끼는 것이 곧 배우는 것입니다. 강물의 흐름을 보십시오. 그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길을 찾아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이 막히면 서두르지 않고 기다립니다. 결국 물길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마련입니다. 그러자 한 노인은 잠자코 명상에 빠졌고 다른 이들도 한 명씩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물을 보고 있던 작은 아이가 돌멩이 하나를 주워 강물에 던졌습니다. 물결이 퍼지며 동심원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자는 그제서야 말했다. 보세요. 작은 돌멩이 하나도 물 위에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거든 먼저 조화를 이루십시오. 물결은 억지로 멀리 보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의의 본질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자 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강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듯 우리도 자연스럽게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일상에서 작은 스트레스와 문제들에 더 이상 억지로 맞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의의 철학을 통해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문에 마을은 한결 더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자는 무의의 철학을 통해 사람들에게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날의 강가는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무의의 지혜를 되새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